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부른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또 나왔습니다. 어렵게 15%로 낮췄는데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뜬금없는 엄포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대미 투자법을 한국 국회가 빨리 비준하라는 겁니다. 2주 전 경고 얘기도 나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 회의에 나섰고 우리 기업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의 방미 후 귀국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식 압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 기습 인상 발언을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합의된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갑자기 뒤집은 이유로 한국 국회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대한 합의를 했고 미국은 이미 관세를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의 상호 관세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법안을 놓고 합의 불이행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한미 무역 합의를 성과로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압박으로 어렵게 봉합됐던 한미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건 지난해 7월 30일. 이후 11월 13일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다음 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1월 26일 미국 내 투자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의도적인 지체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12월 달은 늘 정례적으로 새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입니다. 12월 달은 그렇게 보냈고 1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다음 달 법안 심의를 시작해 올해 1분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심의한다면 아마 1분기 안에는 충분하게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는 하겠지만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검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해왔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체결된 일본과 유럽연합 상황도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만 콕 집어 꼬투리를 잡은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기존의 법률 안에서 행정규칙을 수정하며 투자 이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日米は経済面でも最も緊密なパートナーでございます。7月の日米間の合意の誠実かつ速やかな実施も通じて日米両国の経済を力強く成長させ我が国の国益を 투자 대상을 고르기 위한 미일 간 협의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4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미 투자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세 협상 이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종이기도 하죠. 여야 모두에게 미국에 협조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겪은 유럽에서도 의회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They are using tariffs to give political pressure on us to sell Greenland. There will be no possibility for compromise until the threats.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신호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하는 트럼프식 전략이 또 한 번 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또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뜬금없는 관세 압박. 왜 현 시점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청와대 출입하는 손한빛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기자, 네. 2주 전 미국의 경고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로 청와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통보였던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을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열렸던 대책회의도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렇다면 여러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을 가능성, 이 부분은 뭔가요? 네,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투자처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불안함을 키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귀국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당시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또한 미리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김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었죠. 그랬죠.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의제로 쿠팡과 손현보 목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최고 당국자 간의 만남에서 다뤄진 의제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례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온 거라서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쿠팡이나 손현보 목사 사안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미 투자가 늦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도 몰랐고 그리고 청와대도 몰랐다는 반응인데 2주 전 경고 얘기가 나와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또 뭔가요? 예, 2주 전에 미국이 한국의 과학기술 부총리 앞으로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다면 미국의 사전 경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당시의 서한이 과학기 부총리 앞으로 온 건 맞지만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요 내용이었고 대미 투자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관세 경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현안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온플법이라고 기사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인데요. 미국은 자국 기업이 차별을 당할까 봐 우려를 하고 있는 그 법입니다. 미국이 온플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만큼 이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서남백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관세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도 미국 워싱턴에 긴급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자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전만 해도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심중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는 변함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실무부처인 산업통상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장관이 일단 미국 워싱턴으로 넘어가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협상 카운터 파트너들을 만나 미국의 진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고환율을 이유로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됩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도 국익을 위해 시급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5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는 관세 쇼크를 이겨내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0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25% 관세 폭탄의 영향 탓입니다. 이후 11월부터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한시름 덜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현대차와 기아는 추가로 5조 3천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이나 유럽산 차량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분을 차값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세를 흡수해가지고 가격을 꼭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수익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15% 관세를 바탕으로 세워놓은 올해 경영 계획도 다시 짜야 할 판입니다. 이 영향으로 현대차 주가는 장 초반 5%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온종일 출렁이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이겨내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이 커졌고 관세 이슈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업황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업종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금융 업종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망국론을 경고했습니다. 대신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보시고 시장 반응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5일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4차례 게재한 뒤 나온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었던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힘으로 밀어붙여 조세 경감 정책을 연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 대통령의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은 내놓는 매물은 없고 가격은 뛰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 신축 공급의 핵심인 재정비 사업이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상 멈춰서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 아파트는 1200세대 중 전용 59제곱미터 매물은 단 1개. 그나마도 시세보다 1억 이상 비쌉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수는 10.15 대책 발표 전 7만여 개 수준에서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5만여 개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 집 아니면 팔라며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매물 부족도 이유로 보입니다. 5월 9일을 계약하는 것까지는 봐주마. 그런 정도까지만 유예를 해줘도 물건이 좀 나올 거라고. 하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야 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사업장의 90%가 멈춰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은 이제 지위 양도 금지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 이주비 부분이 특히 이주비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어떤 뭐 발등의 불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암시했지만 강력한 규제가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오늘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공항 계류장에 군 의장대가 도열하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춥니다. 환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을 선두로 고인이 안치된 관이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현지에서 별세한 지 이틀 만에 고인의 영정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고인을 직접 영접했습니다. 이 전 총리와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이른 새벽부터 공항을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의식을 회복을 못하셔서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나 이런 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기신 유업을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가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장례 절차를 총괄하는 상임 장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상주 역할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붉어진 눈시울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는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도 조문을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영빈 기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빈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오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기도 한 이 대통령은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며 생전의 공로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공식 조문은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시작된 가운데 생전 고인의 거대했던 존재감을 보여주듯 범여권 인사들의 조문이 오전부터 줄을 이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고인의 관을 영접한 데 이어 나란히 상주를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카드를 던진 이후 처음으로 세 사람이 나란히 서며 고인의 정치적 계승자 위치를 두고 무언의 경쟁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은 계속해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결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한명숙, 김부겸 전 총리와 유시민 작가 등 이 전 총리와 인연이 깊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오후 3시 반경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고 1시간 뒤인 오후 4시 반경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늘부터 닷새간 치러질 예정인 만큼 추모객의 발걸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단식을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하면서 또다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제명 확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민의힘은 폭풍 전야의 분위기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장 대표 복귀가 곧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임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의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제명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먼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다 패자가 되는 거고. 하지만 한 전 대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 측이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서면서 제명은 과하다는 중진들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한 중진은 조작 징계와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한 전 대표가 소명해야 지도부도 징계를 재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중진은 장외에서 당을 공격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내일 민생경제 일정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내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생중계는 역대 처음입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샤넬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가 내일 오후 2시 10분 이뤄집니다.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때와 같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체 공개됩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한 재판 생중계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재판부가 따로 허가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금품들의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가족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서울시 의회에 보관해 실소유주 의혹에 불거졌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가족회사의 대출과 세무 상담을 직접 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친동생이 대표인데 지난 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약을 맺은 뒤 건물을 매각하고 28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수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동생 회사의 대출 업무에 김 전 시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친과 다른 동생이 이름을 올린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세무 상담을 한 정황 역시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직접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입니다. MBN 취재진은 당시 해당 회사의 세무를 담당했던 세무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김 전 시의원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자님 되세요? 저 기자님하고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저는 기자님하고 상대 못해요. 김 전 시의원이 왜 가족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보관했는지,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회사들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제정세도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이민 단속에 지지층까지 돌아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이끌었던 책임자를 교체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공개 비판에 가세하며 쉽게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누군가 최루탄을 던집니다. 무고한 시민이 연이어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을 지휘한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순찰대장 그레고리 보비노입니다.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요원 총격에 사망한 뒤 피해자는 오히려 대원들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The suspect put himself in that situation. The victims are the Border Patrol agents there. 평소 즐겨 입는 옷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색 코트가 나치 제복을 연상시킨다는 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나치 친위대 복장을 사온 것처럼 차려입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보비노를 내보내고 톰 호먼 국경차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끔찍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Unfortunately, a horrific moment in our country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ttacking civilians in our own cities.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9%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초반에는 긍정적인 요소였던 이민 정책이 이제는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란 정부가 차단했던 인터넷이 일부 복구되면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규모 함대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난간 뒤에 몸을 숨긴 시위대가 상황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총알이 날아옵니다. 저격수들이 레이저 조종기가 장착된 총으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끊고 시위대를 진압했던 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2주 가까이 끊겼던 인터넷이 일부 복구되면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진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외신들은 보안군과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로 인한 공식 사망자를 3,117명으로 발표했지만 시위가 절정이던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 사이에만 3만 명이 숨졌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란 주변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각종 전략 자산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인근에 대규모 함대가 있다며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크다고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조건이 맞는다면 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제시한 조건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은 미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리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فلان ناو قرار نیست در اراده و جدیت ایران برای دفاع جانانه از کیان ایران اثری بگذاره. 군사적 타격도 이란과의 협상도 가능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군사 개입과 관련한 추가 보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른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또 비슷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대만 유사시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일 관계 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다를 보러 온 사람들 앞으로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아쉬운 마음에 떠나는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어 봅니다. 일본의 마지막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한 달 일찍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우호의 상징, 판다가 일본에 없어지는 건 1972년 수교 이래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겁니다. 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대만이 공격을 당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힌 건데 엘브리지 콜비 미국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하며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겁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깔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3개 중 1개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개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그걸 관리하는 구조물 1개만 옮기겠다는 겁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중국의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해사국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5시 반 발령한 해양 경고입니다. 서해에서 대형 해양 플랫폼을 현지 시각 오늘 저녁 7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이동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가운데 관리 플랫폼을 철수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도착 지점은 산둥성 북측에 있는 항구로 추정됩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조물 이동의 공감대를 이룬 지 22일 만입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아래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외교적 이유나 한국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며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中方企业正在实施移动管理平台相关作业，这是企业根据自身经营发展需要做出的自主布局调整。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구조물이 여전히 잠정 조치 수역 안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철거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나머지 2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동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놓고 짝퉁을 팔았던 일당 4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진품의 5분의 1 가격에 가품을 팔면서 3년 동안 16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가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차 주인은 15억 원이 넘는 고급 주상복합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짝퉁 명품을 팔아 번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총책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22년 4월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 짝퉁 옷과 가방 등 7만 7천여 점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중국에서 이 가방을 들여올 때 가격은 1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가방을 시중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팔았습니다. 진품이면 200만 원 상당인 가방을 5분의 1 값에 파니 물건은 사이트에 올리는 대로 팔렸습니다. 이들이 번 돈은 3년간 165억 원. 진품으로 속였다면 시가 1,200억 원어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이들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인터넷 연결 없이 보관하는 일명 하드월렛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사들인 주상복합과 스포츠카, 호텔 등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몰수하려고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더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주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당사자 모르는 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워드부터 황당합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결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유튜브 등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결혼 소식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박세리 선수와 배우 김승수가 생중계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의 감동적인 상황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망설임 없이 박세리에게 다가갔고 이내 신부를 꼭 끌어안았다. 김승수의 어머니는 박세리를 아는 채 끝내 오열했다. 당연히 예쁘게 잘 살아라, 행복하세요, 선남선녀 커플이다 이런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사실 이 영상 가짜 뉴스입니다. 저희도 영상을 보여드릴 때 오해하시지 않도록 일부러 가짜 뉴스 마크를 크게 달아놓은 이유입니다. 영상 보니까 참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다들 깜빡 속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진짜 같아서 1000만 가까운 조회가 나온 영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건 본인들이겠죠. 입장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세리 감독님이랑 김승수 배우님 결혼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계속 퍼져가면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영상 제작은 피해야 합니다. 예,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낙태 아닌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만삭의 임산부가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도해드린 바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이 36주 낙태 브이로그 그 사건 맞죠? 예, 맞습니다. 당시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임신한 지 36주가 된 20대 여성이 중절 수술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고요. 엄청난 논란이 돼서 수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봐요. 심장도 뛰잖아, 봐라. 이 정도면 나와야 된다, 그거. 못지어야. 이 사건 구형이 나왔는데요. 네. 산모와 집도인은 징역 6년,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징역 10년에 벌금과 추징금 11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예, 징역 6년, 10년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앞으로 중절 수술에는 이렇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도 낙태죄가 아니라 왜 살인죄인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수사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태아와 아이를 나누는 기준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예. 당시 이 아기는 9개월이었죠. 꺼내자마자 우는 소리가 당연히 들렸을 테고 예.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고요. 따라서 인간으로 판단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8주 정도 되는 태아를 낙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수사 관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8주 정도 되는 태아는 모체 밖으로 꺼내면 살 수가 없죠. 때문에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아닌 낙태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헌재에서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서는 추가 입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즉 낙태죄 처벌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예, 이런 입법 공백도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던 생리대. 조사를 벌여보니 비용 부풀리기로 가격을 올린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17개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다양한 회사의 생리대. 20개에 17,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40% 가까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저렴한 걸 쓰고 싶지만 또 몸에 뭐 좋은 거, 순면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매번 되긴 해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얼마 전 생리대를 콕 집어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려 가격을 높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한 위생용품 업체는 특정 제품의 가격을 34% 올렸는데 특수관계법인에 5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도 생리대를 포함한 생필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17개 업체로 총 탈루 혐의 금액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50% 올리며 1,500억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설탕 제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민 물가 안정과 시장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뒤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시킨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의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한돈에 103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가짜금이 판치고 에어컨 로고에 금이 섞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떼서 팔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어르신이 금을 팔겠다며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 가져온 에어컨 로고입니다. 2000년대 출시한 에어컨 일부 기종의 로고가 순금이란 소식이 퍼지자 일단 떼어 가져온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금이라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근데 또 봤는데 금이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같은 연도에 같은 모델을 샀다 계속 얘기하셔갖고. 지난달에는 텅스텐으로 채워진 가짜금을 진짜로 속여 팔려는 외국인들이 활개를 쳐 업계에 경고문이 돌았습니다. 금값이 치솟자 가짜까지 기승을 부리는 건데 최근 1년 사이에는 2배 가까이 뛰어 한 돈당 10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금값도 장중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요즘 가짜 얘기 많이 도는데 팔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시죠. 대체 안전자산인 은도 소매 가격이 한 달 새 40% 넘게 오른 상황. 실버바 실물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금융상품인 실버뱅킹 가입자도 새해 들어서만 4,000명 늘었습니다. 실버뱅킹 잔액도 1년 사이 7배 넘게 늘어나 3,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재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입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안전자산 열풍에 금과 은 시장 곳곳에서 과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병역 의무를 마치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의 월드 투어 소식에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공연까지 이미 모두 매진된 가운데 멕시코에선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공연을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의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외교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BTS en inglés. Es muy popular entre las y los jóvenes mexicanos.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BTS는 병역 의무를 위해 활동을 멈춘 지 4년 만인 오는 3월 20일 신곡 14곡을 담은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고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15만 명 규모로 공연 예정이지만 관람을 희망하는 인원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매표 경쟁이 벌어지며 안표가 1,5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멕시코뿐 아니라 페루와 칠레, 미국 등 인근 도시에서까지 티켓 경쟁이 이어지고 팬들의 요구가 커지자 대통령이 나선 건데요. 국가 정상급 인사가 특정 대중음악 그룹의 공연 확대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요청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예매가 시작된 북중미 공연 31회와 유럽 공연 10회 모두 일찌감치 매진돼 일부 공연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산업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투어 계획을 발표한 이후 48시간 동안 해외에서 서울로 향하는 여행의 검색량이 전주 대비 155% 증가했고 데뷔 기념일인 6월 13일 열리는 장소인 부산의 검색량은 무려 2375% 급증했습니다. 7월 파리 공연에도 숙소 검색량이 약 6배 증가하고 가격이 폭등했는데 BBC는 BTS의 복귀는 K-팝 산업 전반의 가치 상승을 촉발하는 촉매제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 브랜드 대신 트렌디한 중소 브랜드, 이른바 인디 브랜드 모시기에 한창인데요. MZ세대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 변화를 신용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입니다. MZ세대에게 주목받는 중소 독립 브랜드, 일명 인디 브랜드만을 위한 공간을 꾸몄는데 업계에서는 최초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피팅할 수 있어서 그 장점 때문에 찾아서 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브랜드를 볼 수 있고 브랜드를 다 한 번에 모아놨다 보니까 더 보기 편하고 고르기도 편해서. 면세점도 인디 브랜드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국내 인디 브랜드를 모은 화장품 코너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브랜드 규모보다는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브랜드들을 유치를 시켰는데 인디 브랜드는 이미 SNS 등을 통해 팬덤을 형성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고객을 모으는 이른바 집객 효과와 확실한 매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화점과 면세점이 가진 전통적인 기성세대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기존 브랜드들이 그걸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름값보다 나만의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이 유통업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네, 이번엔 밀착 취재입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끝나도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이혼 뒤에도 아이와 부모가 만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한쪽 부모의 방해로 이 만남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문제를 최하원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남편이 협박을 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아이들과의 만남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떨어져 살 때 상대방이 아이를 만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부모 따돌림입니다.
허위 신고를 해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했고요.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4달. 또 다른 30대 남성도 이혼 이후 1년 반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당하게 거주지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거나 1년 반 동안 계속 찾아가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양육비 지급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면접 교섭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 교섭센터입니다. 헤어진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육 부모가 약속 시간에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등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은데 문제는 이럴 경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 교섭을 일시 중단시키는 피해자 보호 명령이 허위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남용되고 있는 소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판단하시는 판사님께서 기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서로 보고 싶어 하는데도 억지로 떼어놓으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정체감의 혼란의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부모님과의 관계 이외에도 대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피해자들은 부모 따돌림 방지 협회를 만들었고 5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친했었는데 아이가 저를 낯설어하고 아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밀착 취재 최하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과학훈련으로 기록을 단축해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0.001초를 줄이려는 선수들의 노력, 이규현 기자가 전합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로 아쉬움을 남겼던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밀라노에서 금빛 질주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스피드가 금메달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스피드가 빙상 강국인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은 과학훈련입니다. 0.001초의 전쟁에서 한국스포츠과학원의 특별훈련 지원으로 눈에 띄게 기록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정밀 분석해 특정 구간 속도 개선은 물론 부상 위험도 차단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제 스케이팅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수 장비를 차고 판 위에 올라 스케이팅 동작을 취하면 모니터를 통해 스케이팅 중 제 발에 들어가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이제 어두운 색깔로 나오고 힘이 강하면 밝은 색깔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관절 마디마다 반사 소재의 구슬을 몸에 붙이고 스케이팅을 해보겠습니다. 골반의 움직임 등 좀 더 세세한 동작을 3D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영상으로 다시 봤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다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문제를 확인한 선수들은 맞춤형 훈련으로 빠르게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또 컨디셔닝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잘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날개를 단 태극전사들이 열흘 후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다시 한번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성화가 개최지 코르티나에 도착했습니다. 1956년 동계올림픽 이후 70년 만에 성화를 맞이한 코르티나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시상대 꼭대기에 오르는 모습 꼭 보고 싶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1월의 끝자락에서 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의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일 아침에 양주와 대관령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영하 10도에 칼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사나흘 정도 더 지속되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서울이 영상 2도까지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부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